사랑은 잠들지 못한다. 함동균 평론집. 놀이는 어떻게 거룩한 긍정이 되는가? 문학과 놀이에 대하여 세계문학 김혜순과 황병승의 시. 사회라는 이름의 연극놀이.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바보 같은 아이들 놀이 같았다.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소설 나의 미카엘에서 주인공 미카엘이 던지는 삶의 일상성에 대한 질문은 바보 같은 아이들 놀이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사막이 시작되는 동네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줄을 서서 차례로 벽에다 공을 던지고는 뒤로 가서 다시 줄을 선다. 두 번째 줄에 선 아이도 세 번째 줄의 아이도 자기 차례가 되며 공을 던지고는 뒤로 가서 줄을 선다. 결국 차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삶에 깊숙이 따리를 틀고 있는 허무와 권태가 바로 바보 같은 아이들 놀이. 의미 맥락으로 볼 때 정확한 번역은 아이들의 바보 같은 놀이여야 할 것이다.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놀이 이미지는 흥미롭다. 여기에서 놀이에 대한 일방적 통념을 이용하여 인생의 본질에 대한 주인공의 각성을 드러내는 성찰적 메타포로 나아간다. 이 장면에서 놀이는 아이들의 것이며 대체로 그것은 바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는 통념 속에서 확인된다. 놀이는 별다른 의미도 모른 채 그것을 반복하는 아이들의 것이다. 맹목성, 무목적성이라고 할 만한 이 놀이의 바보 같은 성격은 사막에 이끌어가는 배경을 통해 생의 본질을 언뜻 훔쳐본 이의 기분을 드러내는 메타포로 확장된다. 아이들 놀이의 맹목성과 반복성은 어떤 이정표도 없는 사막, 그러므로 무한한 우주에 우연히 내던져진 삶의 유한성과 찰나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이미지는 사막의 모래들처럼 마침내는 흔적없이 사라질 존재들일 것이다.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알베르 까미는 오즈의 놀이 이미지가 제공하는 형이상학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를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산책했다. 까미는 사회의 본질을 역할 놀이라고 생각한다. 뛰어난 극작가이기도 했던 그에게 놀이는 일종의 드라마다. 드라마는 특정한 무대, 즉 제한된 공간을 상정한다. 대본이 있으며 배우는 대본을 연기한다. 대본은 모든 놀이가 지닌 본질적 성격인 규칙을 상징하며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가면 역시 무대의 규칙의 일부이다. 호모르데스의 저자 하위징아가 인체학이라 부른 놀이의 동화적 성격을 까미는 페르소나라는 연극적 요소로 사색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놀이로서의 연극 무대에 서서 페르소나를 연기하는 것이다. 페르소나의 정당성은 대본의 숙지, 즉 규칙과 법의 준수에 의해 획득된다. 페르소나가 인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까미에게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소설 이방인에서 까미는 주인공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사회에서 부여받은 페르소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놀이에서는 규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사회라는 놀이 무대에서 이 규칙은 흔히 윤리와 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에 속한다. 윤리는 어원상 공동체의 간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메르소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는 배심원들의 증언에 따라 결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것은 규칙 위반이다. 규칙 위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죄다. 이 단어는 규칙을 어겼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범죄자는 규칙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몰래 규칙을 어겼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범죄자는 규칙을 거부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몰래 규칙을 속인 사람이다. 이 속임에는 여전히 규칙이 실행되는 무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래서 하이징아는 사회는 범죄자를 차라리 귀찮아할지언정 무서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사회가 두려워해서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규칙 위반은 따로 있다. 놀이의 규칙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다. 메르소는 규칙을 어긴 자라기보다는 규칙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에 더 가깝다. 그는 연극 대본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이것의 효과는 단순히 한 개인이 놀이판에서 퇴장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폭로되는 것은 이 세계가 실은 연극 무대, 대본으로 이루어진 놀이라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벗겨지는 것은 배우의 가면이 아니라 사회라는 베일이다. 까미는 모르소가 맡아야 했으며 메르소가 맡아야 했으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만 하는 원치 않는 놀이의 배역을
부조리라는 이름의 기분으로 느꼈다. 아이는 놀이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우리 시대의 그루 슬라브의 지젝은 까미에게 조금은 냉소적인 이해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까미에게서 다소 비극적인 색조를 띤 사회의 역할 놀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젝은 연극 무대에서 배우는 대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수세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대본은 배우들의 동의, 공모에 의해 비로소 플레이된다. 대본을 완성하는 것은 대본 자체가 아니라 배우다. 배우의 행위가 없다면 드라마는 무대에서 상연되지 못한다. 각본은 연극의 한 요소이지 연극 자체는 아니다. 만일 오지의 소설에서처럼 삶, 일상의 맹목성에 의해 추동되는 반복적 놀이라면 여기에서 맹목성과 반복성은 일상의 본질이 아니라 일상을 연기하는 주체들의 속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놀이에 대한 하위 징하의 관점을 참조해보자. 놀이에서 놀이의 주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어느 순간 놀이는 참여 주체들에게 유일한 현실이 된다. 그럼에도 놀이의 주체들은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느 시점에 놀이를 멈춘다. 주체들은 무엇인 채 하기에 몰입하여 놀이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살지만 가상현실을 언제고 바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놀이의 근본 특징이다. 지젝은 하위 징하의 통찰에 이데올로기적 문제의식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무엇에 관한 우화인가? 여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지젝은 이야기가 사회라는 연극 놀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우화라고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이 놀이의 진정한 주인공은 왕이 아니다. 여기에서 연극을 상연하는 주인공과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연출가는 하나가 되는데 그는 바로 왕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이다. 왕의 권위는 어떻게 획득되는가? 군중은 왕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군중은 마치 실제로 옷을 입고 있는 왕을 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은 사실에 관한 수용이 아니라 실은 각본에 관한 연기다. 사회라는 각본에 내재한 치명적 외상을 목격하면서도 배우들은 모두 거기에 숭고한 위상을 부여함을 했어. 이 연극은 계속 플레이된다. 하위 징하의 경우와는 달리 놀이의 가상적 성격은 그런 방식으로 은폐되며 중단되지 않는 연극 무대를 통해 사회는 실제 현실이 된다. 의미심장한 점은 이 우화에서 무대의 가상성을 폭로하고 놀이를 중단시키는 존재는 바로 오즈가 말한 바보 같은 아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아이는 각본을 내우는 아이가 아니라 각본을 모르는 아이다. 흔히들 바보 같다고 말하는 아이의 맹목성이 궁극적으로 벗겨낸 것은 왕의 옷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페르소나를 쓴 배우였다는 사실이다. 연기자는 우리이며 그럼으로써 사회는 실제가 된다. 바꿔 말해 아직 페르소나를 쓰지 못한 존재로서 아이만이 놀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무대의 비밀을 드러냄으로써 이 현실이 중단될 수 있는 놀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고 놀이의 본질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최근 개봉된 영화 설국열차에서 그거는 각 열차 칸이 일정한 역할극을 부여받은 배우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영화에서 열차는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의 메타포이다. 열차가 플레이되는 것은 열차의 창문을 깨면 안 된다는 암묵적 전제를 승객들이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젝이 사회적 역할 놀이에 할당된 배역을 거부하는 존재로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지목한 아이의 바보 같음을 문학은 천진성이라고도 부르고 견자의 무엇이라고도 부른다. 좋은 문학 작품의 무대에는 이 아이 같은 시선과 기본을 지닌 주인공과 화자가 등장하곤 한다. 말놀이 시는 드라마를 어떻게 수정하는가? 아버지가 허수아비를 만드신다. 어머니 저고리에 할아버지 잠방이를 껴서 허수아비를 만드신다. 아버지가 가을 한낮에 허수아비를 만드신다. 낡아빠진 군무에 구멍 뚫린 워카를 꿰어서 녹슨 메달을 매다신다. 아버지가 허수아비를 세우신다. 넓고 넓은 가을 들판에 아버지가 허수아비를 세우시고 넉마들에게 준엄하게 이루신다. 황산벌의 계백장군 임하시듯 늠름하게 쫓아 뿌라이 황산벌의 계백장군 펄럭인다. 장검 대신 깡통 차고 늠름하게 펄럭인다. 단칼에 베어버린 처자식은 논두렁 자갈되어 굴러있고 단칼에 흩어버린 신라 경계는 세월이 지어버렸는데 계백장군 홀로 남아 나이롱 저고리 입고 혼자서 흔들린다. 그 뒤편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입 다물고 기막은 적막강산이 홀로 큰 눈 뜨고 있다. 김혜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문학과 지성사. 1985년 전문. 사회를 유무형의 엄격한 규칙이 할당된 역학의 노동의 사회적 분할을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영국놀이로 보는 견해를 수행한다면 낡아빠진 군무에 구멍 뚫린 모카를 신긴 허수아비는 기존 무대의 대본을 수정한 새로운 페르소나이다. 아버지란 배역은 허수아비와 동일시되며 그것은 역사극의 주인공인 계백장군이기도 하다. 이 시의 무대에서 남성에게만 주인공을 배당했던 비장한 역사극은 장검 대신 깡통차고 늠름하게 펄럭이는 희극으로 변형된다. 비극의 외양을 두른 주인공의 숭고함 내재한 폭력성, 그리하여 다시 희극적 숭고한 것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위치로 추락하는 역사의 외인은 순식간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캐릭터 수정은 역사의 알몸을 드러냄으로써 실제라고 여겼던 것의 가상성, 따라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허위를 폭로하는 아이의 천진성과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라는 무대가 엄격한 대본을 따라야 하는 역할고, 그러나 그 자신의 가상성을 은폐하며 거기에 참여한 배우들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작동되는 놀이라고 한다면 가상의 어원은 놀이 속에 있다는 뜻이다. 문학적 놀이는 그와는 반대로 진행되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실제로 둔갑한 가상, 그러므로 놀이를 현실이라고 강변하는 사회적 역할극의 대본을 수정하는 놀이이다. 따라서 작가를 수정극의 연출가로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와 주인공을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오는 아이와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숭고함의 페르소나를 벗기면서 작가는 종래의 숭고미를 골개미를 비극적 캐릭터로 희극적 캐릭터로 수정한다. 이 수정의 대상은 총체적 현실 자체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말놀이는 놀이를 텍스트로 삼아 그것을 다시 쓰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이곳에선 모두 죽었죠. 믿어서 죽고 못 믿어서 죽고. 아빠하고 부르면 우선 배가 고프고 아빠하고 부르면 아빠는 없고 아빠라는 믿음으로 개 돼지를 잡아먹는 먼 나라의 아빠 숭배자들처럼 먹어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아빠를 황병승 아빠. 트랙과 들판의 별, 문학과 지성사 2007 부분. 아빠 아버지는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은 임금님은 옷을 입었는가 벗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아빠라는 믿음을 둘러싼 화자의 질문은 그러므로 신앙과 가치의 관습과 법의 주인으로서 이곳에 군림하는 아빠, 그리고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아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여 플레이되는 이곳의 연극적 가상적 성격에 대한 물음이다. 영화 감독 워셔스키라면 주인공 네와의 손에 빨간 양을 쥐어주면서 아빠는 매트릭스가 아닌가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이 물음 자체가 현실이라는 놀이에 대해 되묻는 다시 쓰는 놀이이다. 이 되묻는 말놀이를 우리는 시라고도 하고 문학이라고도 하며 예술이라고도 한다. 아기의 놀이는 유토피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말놀이가 놀이의 가상성에 대한 신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문학적 예술적 말놀이가 되묻는 것은 놀이를 실체라고 강변하는 문화의 내재한 허위의 메커니즘이다. 사회가 사회의 놀이, 연극적 성격을 은폐하면서 스스로를 실제로 각인시키려고 애쓰는 반면 가장 놀이다운 천진한 말 놀이는 스스로 이것이 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위징하에 따르면 놀이의 맹목성은 몰입인 동시에 그것이 놀이적 현실임을 안다는 뜻이다. 현실의 결핍과 허약함을 환기시키고 한편으로는 특유의 방식으로 부재하는 것을 아름다운 가상 속에서 현현시킨다. 프로이트가 한 살 배기 손자의 맹목적이고 반목적인 실패 놀이에서 말놀이에 관한 특별한 이미지를 얻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엄마가 외출한 방에 남은 한 살짜리 갓난아기가 겨우 움직이는 작은 손으로 실패를 멀리 던졌다가 다시 잡아당기는 실패 놀이를 반복한다. 멀리 던지면서 아기는 펄트를 외치고 잡아당기면서 달을 외친다. 독일어로 저기 여기 뜻이다. 프로이트의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프로이트 스스로가 행한 유명한 해석이다. 프로이트는 이 장면을 아기가 엄마가 사라진 현실을 놀이를 통해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대체라는 말은 매우 복합적인 함의를 지닌다. 아이는 실패를 멀리 던지며 저기로 가버렸다라고 외치면서 엄마가 현실에 부재하다는 상황을 재현한다. 그리고 실패를 당기며 여기로 와라고 외치면서 부재하는 엄마가 이 현실에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실패, 놀이의 반복은 아기의 소망의 반복, 강조를 뜻하기도 하지만
프로이트는 부자의 현실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기로 하여금 현실의 결핍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해석한다. 아기는 실패를 던지면서 엄마의 부재라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재현하고, 이것은 아기를 엄마에게 버려진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엄마를 보내는 능동적 주체를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놀이는 말놀이와 병행되면서 엄마의 부재라는 현실의 결핍을 능동적으로 대면하고 다시 그 현실에 부재하는 것을 눈앞에 현현시키는 주체의 소망의 행위를 더욱 극명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므로 맹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놀이는 사회적 놀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놀이는 갓난아기와 놀이라는 점에서 모든 놀이의 원장면이라고 말할 만하다. 우주의 아이들이 보여준 바보 같은 맹목성과 반복성이 여기에 원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라는 이름의 놀이가 현실의 결핍을 은폐하면서 연극적 성격을 실제로 둔갑시키는 것에 비해 아기의 실패 놀이는 이곳의 결핍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망의 이미지를 현현시킨다. 여기로 불린 가상은 둔갑된 가짜 현실이 아니다. 아기에게 그것은 없는 현실이지만 마땅히 이 자리에 나타내만 하는 행복의 이미지이다. 이 놀이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결핍을 결핍 그대로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없는 세계라는 이름의 유토피아를 이 자리로 불러온다. 놀이를 실제라고 강변하는 사회적 가상으로서의 놀이를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삶에 내재한 결핍과 부재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게 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 속의 행복의 가상적 이미지를 이 자리로 생생하게 불러내는 놀이를 시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춤추는 소녀들, 놀이는 거룩한 긍정이다. 춤을 멈추지 말라.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여, 나는 사악한 눈초리로 놀이를 망치는 자도 소녀들의 적도 아니다. 나는 중력의 영인 악마 앞에서 신을 대변하는 자다. 그대들 경쾌한 소녀들이여, 내가 어찌 신성한 춤에 저기를 품겠느냐. 그것도 아름다운 복사뼈를 지닌 소녀들의 발에. 나는 어두운 나무들의 숲이며 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측백나무 아래에서 장미 비탈도 발견하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측백나무 아래서 장미 비탈도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 자는 소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조그만 신도 발견할지 모른다. 산물 곁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신도, 정말이지 빈둥빈둥 노는 이 신은 밝은 대낮에 잠이 든 모양이다. 나비를 잡으려고 너무 많이 뛰어다닌 걸까? 그대들 춤추는 아름다운 소녀들이여, 내가 이 조그만 신을 조금 꾸짖더라도 내게 화내지 마라.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의 우는 모습마저 웃음을 자아내지 않는가. 그런데 이 신이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그대들에게 춤을 청하며 나 자신도 그의 춤에 맞춰 노래를 부르리라.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전통적 지혜에 대한 저주와 사회 대중에 대한 독설 때문에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린다. 그러나 그에게 더 씌어진 난폭과 광기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일생 동안 일관되게 춤과 노래와 웃음을 예찬했으며 가볍게 노래하는 소녀들을 사랑하는 행복의 철학자였다. 그에게 춤과 노래와 웃음은 놀이이며 노래하는 소녀들은 놀이하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중력의 영인 악마 앞에서 신을 대변하는 자는 도덕적 의무와 나타나 지배하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사회의 중력에서 해방되어 창조적 영감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것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지만 그에게 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샘물 곁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신, 빈둥빈둥 노는 신, 나비를 잡으려고 너무 많이 뛰어다닌 얘는 신이 그것이다.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저 유명한 인간의 진화에 대한 가르침에서 인간이 만일 신의 모습을 담는다면, 즉 스스로를 극복한 자가 된다면 그 모습은 놀이하는 신을 닮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짜라투스라에 따르면 인간 세상에서 그 신은 춤추는 아름다운 소년들이거나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모래선 쌓기와 부수기를 반복하는 아이들이다. 우주는 벽에 공 던지기를 반복하며 다시 제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맹목적 놀이에서 생의 덧없음과 시간의 찰나성을 직관하며 우울해진다. 하지만 니체는 거기에서 매 순간 자기에게 당도한 생의 현재를 즐거워하며 능동성을 발휘하는 거룩한 긍정을 본다. 그것은 매 순간에 대한 긍정이며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시간의 매 순간을 사랑하는 이는 거기에서 행복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창조한다. 주자의 놀이를 사랑했던 그에게 우연은 인간이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표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구속에도 미래를 향한 목적에도 예속됨 없이 항상 자유롭다는 뜻이다. 아이는 대본을 받아든 배우처럼 배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즐거움, 행복에 따라 자기 시간을 산다.
즐거우면 놀고 즐겁지 않으면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이의 놀이이다. 그러므로 놀이하는 아이의 행복함에는 거짓이 없다. 이 놀이 속의 행복은 과거를 고려하지도 않으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도 않는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가르침은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니다. 자기에게 당도한 시간을 늘 생각생각 현재로 마주하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느끼고 살며 창조하라는 이야기이다. 이 거룩한 긍정, 거룩한 놀이, 행복에 대한 이 맹목적 약속의 이미지를 니체는 예술이라고 불렀다. 서울예술대학 교지 예장 34호 2014 은폐하는 사물, 발기하는 사물, 되돌아오는 사물, 사물은 시의 무엇인가? 눈앞으로 불러 세웠으나 은폐하는 사물,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시간이 사물에 대한 매우 특별한 규정, 형식과 태도, 그 규정을 가능하게 한 방법으로부터 출현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설령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인지는 하나의 기분이 되어 이미 이 세계의 근본 기분으로 스며 있으니까 갓난아기는 말을 하기도 전에 세계의 근본 기분에 젖는다. 아기를 돌보며 마치는 엄마의 눈길,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엄마의 입, 아기 등을 토닥거리는 엄마의 선량하고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 기분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자연스럽고 완강하게 전달된다. 그 기분은 온전한 인지 능력을 갖기도 전에 아기가 이미 갖게 된 사물에 대한 인지 형식이며 태도이며 방법이다. 기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근본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한 독특한 근본 기본, 그것은 우리 시대 모든 사물과 인간이 만나는 방식에 대해 관한 것이며 그것이 사물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우리에게 사물의 실체를 알려준다. 사물은 무엇인가? 데카르트에게 이 질문은 자기 시대와의 대결의식 속에서 제출된 일생일대의 질문이었다. 그는 이 질문을 사물을 사물로 존재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전환하여 인식론의 문제를 사물의 존재의 근거에 대한 형이상하게로 바꾸었다. 근거를 묻기 위해 그는 사물의 바닥으로 침잠하여 사물을 늘 그 사물로 유지하게 하는 무엇을 찾아야 했다. 실체란 사물의 바닥을 지지하는 무엇, 즉 사물의 본질을 말한다. 데카르트에게 실체는 한 사물이 채우고 있는 특정한 공간의 양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 예컨대 질량, 부피, 길이, 밀도 등등 그것은 지각을 구성하는 오감 중에서도 그가 사실상 시간만을 믿었다는 뜻이다. 그는 맛, 냄새, 차가움 같은 촉각은 자의적인 것이라 여겼다. 내가 느끼는 음식 맛을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기 어려우며 찬바람을 맞다가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미지근한 집안 기운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다. 일체의 가변성을 배제하고 한 사물을 항상 그것을 유지시키고 인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물의 실체이며 실체로 규정된 그것이 바로 그 사물이다. 이러한 명석판명한 인식론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사물의 임의성은 사라졌고 모호함은 지워졌으며 그림자는 거쳤다. 사물은 어둠에서 걸어나와 인식의 빛으로 밝혀졌으며 군더더기 없이 일정하게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공간을 정리한 사물은 양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전체는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다. 쪼개질 수 있는 사물은 더 부분적인 요소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더 잘게 나누어지고 그림자 없이 밝혀진 부분적 요소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재배치되고 조합되고 다시 묶일 수 있다. 훤하게 밝혀진 사물세계는 부러움이 사라진 세계였으며 계산된 세계는 인간에게 모든 사물에 대해 모든 기획이 가능하다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 기획을 통해 세계는 인간의 필요와 용구에 따라 구성된 인공적 세계로 완성된다. 사물의 세계는 인간의 승무를 위한 거대한 도구 세계이며 아직 도구가 되지 못한 자연은 도구가 되기 위해 인간의 현실적 요청을 기다리면서 진료, 부품, 저장고가 된다.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훤하게 밝혀진 사물들의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현실적 요청을 기다리는 진료, 부품, 저장고로 존재하는 세계를 기술시대라고 불렀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기술적 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술시대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기술시대의 사물 인식론은 시대의 근본 기본이 되며 필연적으로 독특한 형이상학을 낳는다고 말한다. 인간은 가변성을 제거하고 그림자를 지음으로써 명접한명하게 밝혀진 사물의 실체를 확보하기 위해 멀리 있는 사물을 내 눈앞에 불러세운다. 그렇게 불러세워진 사물은 내 앞에 마주 서게 됨으로써 대상이 된다.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사물을 눈앞에 세우고 샅샅이 뒤져본다. 기본적으로 이 태도는 수색하는 태도이고 의심하는 태도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의심은 이것을 말한다. 의심은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론이자 기본이다. 표상이라고 불리는 사물에 대한 인신론적 인상은
그 자체로 사물이 되는데 이렇게 인간에 의해 규정된 사물의 실체를 인간은 이제 진리라고 부른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체가 사물 그것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필연적이고 잠재적으로 기술적 대상으로 전략한 사물들을 명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물들에게 알려주며 사물들에게 존재의 지위를 부여하는 자, 그는 진리를 호명하는 자이다. 그가 바로 인간이며 그 인간의 기본은 의심에 젖어 있다. 인간은 사물의 바닥에 던져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규명하여 그것을 호명하는 자, 즉 주체가 된다. 주체, 바닥에 던져진 것. 주체의 시대, 이 새 시대가 우리 시대의 현대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된다. 모든 간격이 축소되고 있다. 지구 저편의 산과 저편의 목소리와 저편의 얼굴이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SNS를 통해 올라온다. 먼 여행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존 밀림의 식물, 사막의 곤충, 검은 대륙의 벌거벗은 삶도 더 이상 회귀한 것이 되지 못한다. 시간은 짧아지고 공간은 좁아졌으며 모든 것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눈앞으로 당겨지고 불러 세워져 클로즈업된다. 이런 유례없는 총체적 가까움으로 우리 눈앞으로 호출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사물이다. 우리 시대 사물의 가까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격의 축소, 아니 간격의 모합, 거리의 제거는 무슨 뜻인가? 그 가까움은 친근함인가 다사로움인가? 가까움은 호출된 사물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가? 이 극단적인 사물의 가까움. 마음만 먹으면 눈앞으로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리 사물에 대해 우리가 깨닫는 직관적인 느낌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물이 단 하나의 사물처럼 무차별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아닌가? 사물들은 사물이 되었으며 다른 하나의 사물은 늘 보았던 그 사물처럼 우리 앞에 불러 세워진다. 사물들은 납작해지고 평평해졌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사물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그 모든 사물은 단 하나의 사물, 도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부품, 옆에 계속 서 있는 것, 쓸모의 잠재적 저장고이기 때문이다. 사물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것을 잠재적 도구로 전환하여 인식하는 기술 시대에서 사물들은 이제 그림자와 이면과 깊이를 감춘다. 사물을 움켜쥐었으나 사물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 극단적인 가까움 속에서 사물은 물러나고 스스로를 은폐한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기획은 주체에게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나 거기에서 사물은 극히 인간적인 방식만으로 모습을 나타내며 동시에 감춘다. 발기하는 사물, 비어있는 사물, 흥미로운 것은 기술시대의 존재를 매우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 한 논자의 견해이다. 그는 사물이 도구이며 사물은 주체들로부터 출현한 물건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긴다. 그는 우리 모두가 기술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 전제 하에서 사물을 사유한다. 그에게 사물은 주체들의 세계인 사회에 속한다. 물건을 출현시킨 것이 주체들의 노동이며 사물의 거주지가 곧 주체들의 거주지인 사회다. 사물은 사회 속에서 탄생하고 유통된다. 사물은 노동의 대상이자 노동의 결과물이다. 주체의 사회 바깥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그의 사유 체계에서 하이데거의 기술 시대는 기술의 대상이자 사물들을 화폐적 척도로 표현하고 표현된 사물들의 가치를 등가 교환함으로써 유지되는 자본주의와 구별될 수 없었다. 기술시대의 전형적 주체인 막스에게 사회는 주체들의 노동으로 태어난 사물들로 구성되며 사물들은 다른 사물들과 교환되고 신체의 피처럼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 유통된다. 사물은 그 사물의 쓸모를 필요로 하는 적절한 주체를 만나 사용 소모된다. 사회 바깥을 상상하지 않는 현대인 막스에게 사물은 도구이며 도구의 본질은 쓸모이다. 사물의 쓸모를 표현하는 것이 곧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주체들의 노동이다. 그런데 막스는 여기에서 사물의 특이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사물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등가 교환되고 교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유통되는 순간 그 사물이 상품이 되는 순간 사물은 자신의 가치 척도를 표현하던 쓸모가 아니라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교환되는 비율, 화폐적 척도인 교환 가치로 주체들에게 이해된다. 사물을 생산하던 주체의 노동력이 담지하던 사회적 관계는 은폐되고 사물은 화폐적 척도로 둔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사물을 교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물, 모든 사물의 비율을 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물들 중에 사물,
사물들의 가치를 압축하는 사물들의 왕, 그것이 바로 화폐이다. 그러므로 주체들은 자기들의 노동의 표현이었던 사물들에서 자기의 얼굴을 잊고 사물들 자체가 운동하는 것으로 보인하며 사물들의 교환 척도에 불과한 사물이 화폐를 우상하기 시작한다. 사물이 된 상품이 된 사물들은 남군처럼 발기하면 남군 중에 남군이 화폐는 모든 사물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성장시키는 신으로서 이해되고 숭배되며 주체들 위에 군림한다. 이것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다양한 사물들의 질적인 차이, 그 안에는 사회적 노동이 깃들어 있다를 동일한 척도로 규정함으로써 사물들의 다채로운 내용을 완전히 추상적인 형식으로 바꿔놓는다는 데 있다. 막스에 따르면 오늘날 사회에서 사물의 존재 형식은 상품이며 화폐는 모든 사물, 상품의 질적 특징을 추상하면서 사물들의 권능이 극단적으로 응축된 신적인 사물, 물신이다. 사물들을 낳은 실체인 주체들의 노동은 은폐되고 그것을 전도시키면서 오히려 상품, 사물이 주체들 위해 군림하는 메커니즘을 그는 환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신분석에 따르면 이러면 환상의 메커니즘은 화폐 관계가 매개되는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인된 사실. 환상은 인간 현실을 보편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경험 형식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사물이다. 정신분석에서 사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주체와 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주체에게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물이 주체에게 만족의 대상으로서 나타난다는 뜻이다.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매우 다양하며 주체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사물은 주체에게 충족을 약속한다. 실제로 그것은 잠시나마 마치 주체의 욕구를 완성시키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사물은 남근이다. 주체는 사물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발기된 난군은 단어의 음성학적 유사성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실패를 내포하고 있다. 사정된 난군처럼 그것의 운명은 비어있다. 하지만 사물에 대한 오인이 인간 현실을 구성하며 주체를 운동하게 하는 실천 동인이 된다. 그렇다면 주체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주체가 아니라 실은 사물이다. 주체는 무대 위의 배우이지만 대본을 쓰는 것은 사물이다. 주체는 사물로부터 의미를 얻고 사물에게 실망하며 허탈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사물이 이전 사물을 대체함으로 사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주체의 드라마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 만족의 한영은 주체의 동일시 대상이 되므로 사물은 드라마의 국면에서 주체와 포개져 있다. 사물에 의해 추동되는 운동의 드라마, 욕망이라고 부르는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사물이 또 다른 사물로 계속 대체된다는 사실은 세계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며 세계가 비어 있다는 사실,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완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